영선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성격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괴팍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거예요.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이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이 시어머니는 계속 며느리를 구박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자, 며느리는 항상 시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구박 속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불안, 두려움, 감정과 함께 분노의 감정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시어머니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이 며느리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그런 내적인 상태가 신체적인 부조화를 가져온 거예요. 뭐냐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잖아.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인 부조화, 결국 긴장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긴장 상태를 아까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걸 외우시라 했잖아. 그것을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자, 이 며느리가 자신이 이 느끼고 있는 신체적 긴장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 신체적 긴장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뭐를 알아차렸다는 건가요? 감정 상태를 접촉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시키게 되죠. 자, 이때 자신의 긴장되는 신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 그걸 신체 긴장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 긴장에 대한 알아차림. 제가 이제 앞에 개념과 정의를 설명했던 걸 사례로 가지고 덧붙여서 알아차림이라는 게 단순히 한 가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지각을 포함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제 신체 긴장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걸 이 며느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더 다른 선택이 이어지겠죠. 못한다면 계속 그 스트레스 상태에서 그 긴장이 강직 상태를 만들어 올 수도 있고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 금방 신체 긴장에 대한 알아차림.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봅시다. 영찬 씨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주 춥고 배고픈 그런 시절을 보내고 제때에 밥을 먹는 때가 많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배웠느냐 하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추위를 참아야 하는, 또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그 인내를 계속 배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사회에 나가서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사업을 일구고 나중에 사업체의 사장이 됩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장에 대해서 이제 추위와 배고픔에서는 벗어났잖아.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밥 먹는 그 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밥 먹는 그 때를 놓치는 이 사람의 습관, 패턴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릴 때, 춥고 배고플 때, 그것을 참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은 뭔가요? 중독이고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나는 이미 돈이 많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때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제 시간에 먹어야 되는 그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계속
밥대를 놓치고 있다. 자, 이것을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알아차린다면 그것은 뭘까요? 자신의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다면 이 사람은 계속 뭐 불규칙적인 식사 때문에 위가 손상이 가든지 몸에 병이 오겠죠. 분명히 몸에서는 배가 고픈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 앞에는 신체 긴장에 대한 알아차림. 조금 전에 이 사례는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 이 사례를 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영구시 이야기예요. 영구시는 3대 독자입니다. 3대 독자이기 때문에 근데 귀하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또. 그래서 어머니는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애지중지.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는 그걸 우리는 뭐냐면 과잉보호라고 하죠. 과잉보호 속에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는 그 어머니가 너무나 고맙고 좋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점점 자아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자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기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제 반감이 슬슬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과잉 어떤 보호 활동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요구하니까 어머니에 대한 뭐가 쌓이냐면 분노 감정이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분노 감정이 올라와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탁탁 뱉고. 근데 그러한 분노감을 표출하면서도 시간이 약간 지나고 나면 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본인의 모든 새 삶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나 혼자만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어머니에게 화냈던 자기 자신이 죄스러운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또 두 가지를 나눠지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무슨 상태인가요? 아까는 신체 긴장 욕구였다면 이건 감정 아닌가요? 어머니에 대한 감정, 분노의 감정과 죄스러운 감정. 이걸 우리는 무슨 알아차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지금 이제 처음 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담 과정에서 이 내담자가 지금 신체 긴장에 대한 자신의 분명히 여기 긴장하고 있는데 말은 저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는데 어디가 딱 긴장되어 있다면 상담사는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자기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 이야기 딱 할 때 뭔가 어깨가 딱 올라왔다면 여기에 긴장이 왔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어깨가 금방 긴장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본인이 느낄 수 있나요? 딱 했을 때 그랬군요. 내가 여기에 긴장이 됐었군요 하면서 그 눌려져 있던 이 신체 긴장은 자신의 감정이 연결돼서 나온 거거든. 이걸 만남으로 해서 자신의 감정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질문 하나로서 그 사람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과 접근이 가능하다. 자, 이제 다음 사례를 하나 볼게요. 영애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우울하고 좀 무기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좀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했는데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고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뭔가 주변 경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많이 변했구나. 자연과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요? 뭘 했나요? 환경과의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과의 뭐? 알아차림. 근데 아까 그 앞에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환경과의 알아차림이 없었거든. 우리는 나중에 이제 뒤에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전체 알아차림을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그런 알아차림 중에 특정한 한두 가지 또는 세네 가지의 알아차림은 갖고 나머지 알아차림은 차단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에 대한 알아차림만 집착하고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금방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기분이 좋아졌나요?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바뀌어 버렸다. 이 알아차림 자체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치유라고 했잖아요. 이걸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조금 힘든 사람들,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서 숲속에서 숲의 기운을 느끼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회복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숲치유라고 하죠. 요즘 그 숲치유가 상당히 핫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숲치유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게설트 심리학에서 보면 뭔가요? 환경과의 알아차림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안다면 꼭 숲에 들어갈 이유도 없잖아. 근데 가까운 공원에 가도, 가까운 뭐 바닷가를 가든 어딜 가도 우리는 수많은 환경과의 알아차림 뭘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사례를 또 한번 볼까요? 창규 씨는 직장에서 업무 능력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들과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주 유교적 전통이 뿌리가 깊은 그러한 성장 환경 속에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어떤 예절, 에티켓,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 준거 이런 거가 내사되어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 다른 동료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저 친구 저거는 나쁜 행동인데 저거는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뭐 하고 있냐면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계가 좁혀지고 접촉하는 그 부분의 유연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접촉 경계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내사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인관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관점을 바꿔주고 이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내 사회에서 내 생각의 관점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알아차렸다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고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알아차림이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다양한 쪽으로. 자, 다음 이제 찬수 씨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자기보다 덩치 큰 친구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뭔가 덩치가 크다라는 거에 대한 뭘 가져버렸을까요? 트라우마를 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자기가 성장하고 이제 어른이 되는데 큰 거는 뭔가 자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차를 선택할 때도 큰 거는 싫고 집을 갈 때도 큰 거는 싫고 옷을 사입어도 큰 거는 싫고 이미 과거의 그 트라우마 경험이 일반화되어서 자기 안에 큰 거에 대한 심한 거부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날 때 자기보다 키가 크거나 자기보다 덩치가 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화가 올라오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걸 알아차린다면 그건 뭘까요? 자, 덩치 크다. 이걸 우리가
이미지예요. 예. 아. 이미지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림 못할 수도 있다 했잖아. 자, 다양한 지금 알아차림에 대한 지금 예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은수 씨는 성장 과정에서 형제 간에 차별을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차별을 당하게 되면 본인 내면에는 뭐가 생기냐면 결핍이 생기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결핍을 채우려고 계속 작동이 되고 자신의 그 차별로 인해서 낮아진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자신의 결핍을 못 채우거나 또는 자존감을 못 채우는, 특히 그걸 더 고갈시키는 어떤 외부적 자극이 들어가면 폭발하게 되죠. 자,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던 이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남녀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남녀관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이성이 가까이 다가오면 아주 처음에는 잘 교제를 해요. 그래서 서로 호감도 갖고 잘 되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자기가 계속 그 대상을 밀어내고 그 대상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끝내버리는 거. 그래서 새로운 대상을 찾고,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장 과정에서의 그 결핍,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일정한 뭐가 있을까요? 패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패턴이 형태가 다른 그거지만 내가 차별로 인해서 생긴 결핍과 낮은 자존감이 내 자신에 대한 뭐가 없어져 버렸나요? 자기 확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는 계속 그 결핍과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상을 찾아 나서지만 그 대상이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시작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이 결핍이라는 것, 성장 과정에서 이 무너진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 각본이 된다. 각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의 패턴과 습관화되어 있다. 그럼 그 패턴과 습관에 대한 이걸 뭐냐면 행동 패턴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그럼 지금의 이 현상을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동 패턴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참 성찬 씨는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해요. 특히 어떤 새로운 과제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주눅들거나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씨에게 멘탈 수업과 훈련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멘탈 수업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알아가는 단계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거예요. 자신감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을 잘 보세요. 이 알아차림은 어느 한 가지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이 멘탈 수업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 있는 상태로 변했다면 이 자신감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밖에 있었나요? 안에 있었나요? 안에. 이걸 뭐냐면 내적인 힘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적인 힘에 대한 알아차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 내적인 힘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쓴다?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알아차림.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수업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 천재와 평범한 사람을 결정짓는 것도 알아차림입니다. 부자와 가난을 결정짓는 것도 알아차림입니다. 인간관계도 알아차림이고 일도 알아차림이고 공부도 알아차림이고 운동도 전부 다 알아차림입니다. 그만큼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다음, 성규 씨는 피해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인 깊이 정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자, 이 사람이 멘탈 수업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성장 과정에서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을 비추어서 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대인 기피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뭐였나요? 대인 기피와 피해의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잖아. 이건 접촉 경계 혼란에 대한 알아차림. 접촉 경계 혼란에 대한 알아차림. 접촉 경계 혼란에 대한 알아차림은 나중에 많이 본인이 접하게 될 거예요. 우리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6가지 공부했잖아요. 내사, 투사, 융합, 안전, 자의식, 편향. 어우, 잘 지금 이제 정리해 놓으셨네. 그럼, 그것들로 인해서 특정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문제를 일으킨 그러한 현상을 알아차리고 접촉했다면 그 문제가 이미 해소됐겠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억압해 나왔다면 그것이 현재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이제 예를 들어보죠. 자, 혜선 씨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 모임에 나가면 자기가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하는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말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항상 좀 쎄해진다. 좀 얼어붙는다. 좀 뭔가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 말에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안 가졌었구나. 이건 이러한 상황을 내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기가 말을 많이 했을 거고 계속 그런 싸늘한 분위기를 간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겠죠. 자, 이 사람이 그걸 알아차렸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으면 계속 악수를 두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례에서 알아차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